안 돼. 제발 이것만은 안 돼. 이게 어떤 장독대인데. 아저씨 뭐하고 있어요? 저 여자 끌어내라니까요. 당장 깨부수라고요. 동서가 기어이 임부를 시켜 어머니의 유품인 장독대를 깨부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옹기조각 사이로 누런 황금빛 물결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구박만 받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시어머니의 마지막 반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며느리와 끝까지 효를 다해 복을 받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깨진 장독대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이다 결말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향 냄새가 코끝을 맵게 찔렀습니다.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느라 퉁퉁 부은 제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님은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고 계셨지만 이제 다시는 그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선아, 좀 앉아서 쉬어. 그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남편 철수 씨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조문객 한 분이라도 더 정성껏 모시는 게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어머님은 제게 친정 엄마보다 더 애틋한 분이셨습니다. 시집와서 20년 병수발 들 때도 어머님은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 동서 최수진이었습니다. 형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냄새가 좀, 환기 좀 시키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동서는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긴 했지만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명품, 가방과 손가락에 낀 굵은 반지는 장례식장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실 때는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발인을 앞둔 마지막 날 밤이 되어서야 나타난 것입니다. 동서, 이제 오는 거야? 어머님 가시는 길인데. 좀 일찍 오지 그랬어. 제 말에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도 참,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뭐 놀다 왔어요? 남편 사업 때문에 바이어 접대하느라 바빴다고요. 어머님도 이해하실걸요? 기가 찼습니다. 남편인 철수 씨가 뭐라 한마디 하려 했지만 동서의 사나운 눈빛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조문은커녕 영정 사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동서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형님, 슬픈 건 슬픈 거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거 어머님 유언장 공증 받은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정리 끝났고요. 유언장이라니.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의식이 혼미하셔서 유언을 남기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어머님이 언제 이런 걸 작성하셨다는 거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정신 멀쩡하실 때 저 불러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랑 땅, 그리고 남은 현금까지 전부 저희 애 아빠 앞으로 남기신다고요. 서류를 펼쳐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분명 어머님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내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장남인 우리 부부에게는 한 푼도 없고 모든 재산을 차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우리랑 20년을 사셨는데. 형님, 20년 모신 게 뭐 대수예요? 얹혀 산 거지.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어머님 연금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다 빚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얹혀 살다니요. 남편 사업 실패 후 어머님 댁으로 들어온 건 맞지만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뛰며 병원비를 댄 건 저였습니다. 너 말 다 했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시끄러워라.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교양없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무튼 법적으로 다 끝난 거니까 장례 끝나면 바로 집 비워주세요. 우리 그 집 리모델링해서 카페 할 거거든요. 동서는 쐐기를 박듯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만 떨구고 있었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짜가 분명한 유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동서는 승리자라도 된 듯 다리를 꼬고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곡소리보다 더 비통한 것은 돈 앞에 가족도 의리도 팽개쳐버린 저 뻔뻔한 탐욕이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나요? 저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절규하며 어머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님은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독한 악연의 서막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소리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변호사를 살 돈도 유언장의 진위를 가릴 힘도 우리 부부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머님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비참한 것은 평생을 바친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까지 이 고생을 시키네. 남편은 이삿짐 센터에서 얻어온 낡은 박스에 옷가지를 담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순진했고 세상이 너무 악독했을 뿐입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 몸만 건강하면 어디 가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른 짐이나 싸요. 저는 애써 씩씩한 척하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머물 곳도 마땅치 않은 처지였습니다. 찜질방이라도 전전해야 하나 고민하며 한숨을 쉬던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중으로 다 비워달라고 했잖아요. 동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선옷을 대동하고 들어닥친 그녀는 마치 자기 안방인 양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했잖아. 아직 시간 남았어. 제가 항변했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자개장과 낡은 소파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시집올 때 해오셨다는 자개장은 제게도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른 걸레로 닦아 윤이 나는 그 가구를 보며 동서가 코를 막았습니다. 소장님 보셨죠? 견적 다시 뽑아야겠어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나오겠네. 이 집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아, 최수진, 말 조심해.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남편이 참다 못해 소리쳤지만 동서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아주버님,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내 집 내가 신발 신고 들어오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소리 지를 힘 있으면 짐이나 빨리 싸세요. 저 지금 인내심 바닥나기 직전이니까. 동서는 옆에 서 있던 인부에게 손가락질하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우리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거실벽 다 트고요. 주방도 싹 밀어버리세요. 카페로 쓸 거니까 천장은 노출 콘크리트로 갈 거고요. 저기요, 사모님, 그럼 이 살림살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빼놓을까요? 인부가 묻자 동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저씨, 여기 이 구질구질한 거지 같은 것들부터 싹 갖다 버려요. 집값 떨어지게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니까 트럭에 실어서 폐기장으로 보내버리세요. 거지 같은 것들.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순히 물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 없이 쫓겨나는 우리 부부를 향한 조롱이자 멸시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쓰레기 아니에요. 제가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자 동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역하게 풍겼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가져가서 뭐하게? 고물상에 팔면 밥 한 끼 값은 나오려나?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냥 몸만 나가세요. 그게 서로 피곤하지 않은 길이에요. 너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래? 어머님이 무섭지도 않니? 자꾸 죽은 사람 타령이야. 어머님도 형님이 이러고 사는 거 보시면 혀를 차실걸요? 능력 없는 것도 죄라고요. 동서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돈은 팔랑거리며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이사 비용 보태 쓰시라고요.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니까.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저는 굴욕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저 여자에게 우리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나가. 제가 낮게 읊조리자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내일까지는 우리가 주인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악에 바친 제 고함에 동서는 잠시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안 비우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소장님, 철수는 내일 아침부터 해요. 오늘은 기분 잡쳐서 못하겠네. 동서는 획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인부들도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 쫓겨나는 처지, 그리고 거지 취급을 당한 모멸감, 모든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서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섬주섬 줍던 남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들었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갈 곳 없는 우리의 처지가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다 지쳐 쓰러지듯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옛날 부엌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모시 적삼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병색이 완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생전 건강하셨을 때처럼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기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뻐끔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처럼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님의 눈가에는 물기가 그렁그렁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할 말이 있는데 차마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묻자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리곤 제 손목을 잡아 끌어 부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뒷마당 장독대였습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가 질서 정연하게 놓인 그곳은 제가 시집와서 가장 공들여 닦았던 장소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수많은 장독 중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뚜껑에 이가 살짝 나간 낡은 항아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시집 올 때 가져온 50년도 더 된 가장 오래된 장독이었습니다. 너무 낡고 투박해서 평소엔 잘 쓰지 않고 비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장독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거 열어라. 꼭 열어봐야 한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간절하고도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어머님은 뒷걸음질 치시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어머님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저 억울해요. 동서가 우릴 쫓아내려고 해요. 소리쳐 불렀지만 어머님은 슬픈 눈으로 저와 장독대를 번갈아 보시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지켜줄게. 내가 다 지켜줄게.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쿵쿵거렸습니다. 단순한 개꿈이라기엔 어머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특히 그 낡은 장독을 가리키던 손짓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신다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걸까요?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을 깨우지 않게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이슬 젖은 풀을 밟으며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님이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는 정말로 뚜껑에 이가 나간 낡은 장독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저 항아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장독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온 거야?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9시까지 비워주기로 했는데 동서는 기어이 인부들을 데리고 새벽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 이 장독을 가리킨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독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 동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들, 문 따고 들어가세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라고요.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 이 장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대문의 잠금 장치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침입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장독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온기의 냉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지금 저를 떨게 하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으로 우르르 들어온 건장한 인부들은 손에 커다란 해머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놓인 화분들을 군화발로 아무렇게나 걷어차며 길을 텄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꽃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살벌한 행렬의 뒤에서 동서가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풀 메이크업에 선글라스까지 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마당을 둘러보더니 장독대에 매달려 있는 저를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영화 찍으세요? 동서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직 9시 안 됐어. 남의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주거 침입이야.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르세요.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들까요? 그리고 우린 공사 일정 때문에 바빠서 일찍 온 거니까 잔말 말고 비키세요.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더니 인부들에게 턱짓으로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반장님, 저기 저 지저분한 항아리들부터 싹 다 깨부수세요. 카페 조경할 때 제일 거슬리는 게 저거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 시작해. 인부들이 장독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묵직한 해머가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장독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어머님 유품이야. 손대지 마. 아이고, 지겨워라. 유품 타령 좀 그만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촌스러운 항아리에 장 담가 먹어요?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라고요. 비키세요. 다치기 싫으면. 동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 간절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독대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동서의 손에 넘어가거나 파괴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남편이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너 미쳤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려? 어머, 아주버님. 꼴이 그게 뭐예요? 남사스럽게. 깡패라니요. 정당하게 고용한 철거 업체분들입니다. 그리고 행패는 지금 형님이 부리고 계시잖아요. 공사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거예요. 고소? 그래 해. 다 해보라고. 내가 천벌을 안 받고 100이나 보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인부들 앞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인부 하나가 남편을 가볍게 밀치자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분한 마음에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무력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동서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하죠. 저 여자 끌어내세요. 인부 2명이 저에게 다가와 양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길에 팔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제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시선은 오직 그 낡은 장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깨버려.
동서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가장 크고 낡은 제가 지키려 했던 그 장독을 향해 해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안 돼. 그거 어머님 거야. 제 절규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인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해머를 내리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부의 팔을 뿌리치고 죽으림을 다해 장독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해머가 내려오는 궤적 안으로 제 몸을 던진 것입니다. 아줌마, 미쳤어? 인부가 기겁하며 해머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내리꽂히던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해머의 자루 부분이 제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저는 장독을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어깨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장독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충격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형님, 진짜 돌았어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동서가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장독 뚜껑을 움켜쥐었습니다. 절대 못 건드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도끼 품은 제 눈빛에 동서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피멍이 든 어깨보다 더 아픈 건 가족의 추억을 쓰레기 취급하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이 항아리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깨를 타고 흐르는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장독을 끌어안은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놓치면 어머님과의 마지막 약속마저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안 비켜요? 동서가 씩씩거리며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저절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버머리처럼 장독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인부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처박힌 채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사람이니? 형님한테 어떻게 손을 대? 시끄러워.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는. 아저씨들 뭐해요? 이 여자 끌어내라니까요. 항아리 깨버리라고. 동서의 악에 바친 고함에 인부들이 쭈뼛거리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잡고 짐짝처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싫어. 안 돼. 이건 어머님 거야. 제가 발버둥 칠수록 장독대가 기우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고 새벽의 정적은 욕설과 비명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만 좀 해. 이 끈질긴 여편네야. 동서가 제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엉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가 필사적으로 잡고 있던 장독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파여름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50년 묵은 온기가 바닥의 돌부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파편에 찔릴까 몸을 움츠리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 내 옷, 흙 튀었잖아. 동서가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동서의 입에서 나오려던 불평은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장독이 깨지면서 쏟아져 나온 것은 퀴퀴한 된장도 썩은 간장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야?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들 사이로 낡은 광목천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닥에 부딪히며 천이 풀어 헤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노란색 금속. 그것은 분명 금괴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의 골드바가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부들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금? 이거 진짜 금이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동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경멸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다 진짜잖아. 1kg짜리 골드바가 대체 몇 개야? 이게 다 얼마야? 동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금괴들을 미친 사람처럼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다 비켜. 이거 우리 어머님 유산이야. 내가 상속받은 거라고.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인부들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잠깐만, 그 손때. 제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뭐, 형님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이 유산 다 우리 남편한테 남기셨잖아. 그러니까 이 장독대 안에 있는 것도 다 내 거야. 동서는 금괴를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온 것은 금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괴 더미 밑에 깔려 있던 낡고 빛바랜 가죽 노트 한 권과 서류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님이 꼭 열어봐라 하시며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금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노트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금괴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재빨리 그 가죽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이리 내놔. 제 손에 들린 노트를 본 동서가 잽싸게 손을 뻗었지만 저는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일기장이야. 그리고 이건 함께 들어있던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토지 권리증과 함께 낯익은 필체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첫 줄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맏며느리 미선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겠구나. 어머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치매 기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서, 이거 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제가 편지를 흔들며 말하자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금괴를 품에 안은 채 엉거주춤 일어섰습니다. 내놔. 그거 찢어버려. 가짜야.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헛소리 쓰신 거라고. 아니, 이건 제정신일 때 쓰신 거야. 그리고 이 일기장. 여기에 내가 그동안 어머님 통장에서 돈 빼돌린 날짜랑 금액까지 다 적혀 있어. 뭐라고? 동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인부들도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금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장부, 그리고 진짜 유언장. 이게 바로 어머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이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동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깨진 장독대 위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은 시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동서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펄쩍 뛰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뺏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놓으라고. 그 헛소리 적힌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법적으로 공증받은 건 나야. 동서가 제 팔을 핥히며 일기장을 낚아채려 했지만 이번엔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쏟아진 금괴와 일기장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든 남편이 동서의 앞을 가로막고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리 비켜. 형수가 말하잖아. 어머님 일기장이라고. 내가 찔리는 게 없으면 왜 이렇게 발악을 해? 아주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니까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쓴 소설을 믿겠다는 거예요? 동서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꾹꾹 눌러 쓴 어머님의 글씨체가 눈물겨울 정도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다. 다짜고짜 인감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안 된다고 했더니 내 밥상을 엎어버렸다. 무서워서 방구석에 숨어 울었다. 미선이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했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거짓말?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니?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악행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2일. 수진이가 내 약을 버렸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야 유언장을 고칠 수 있다며 병원에서 받아온 치매약을 변기에 쏟아버렸다. 그러고는 나더러 빨리 죽으라고 했다.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기라고 했다. 아, 최수진. 남편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동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치던 유약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니가 겪은 고초를 알게 된 순간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너 정말 그랬어? 어머님 약을 버려. 내가 인간이야? 우리가 모시는 동안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약 때문이었어? 아니에요. 이거 놓으세요. 아주버님, 오해라니까요. 형님이 조작한 거예요. 저 글씨체 흉내 낸 거라고요. 동서는 캑캑거리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철거 인부들조차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부수러 온 것이지 폐륜 범죄에 가담하러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사모님. 이거 분위기가 영 아닌데. 우리 빠지겠습니다. 인부 반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자 동서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어딜 가요. 저거 다 쇼라고요. 빨리 저 장독대나 다 깨버리라고요. 하지만 인부들은 쏟아진 금괴와 심각한 내용의 일기장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해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 눈에도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범죄의 냄새가 짙게 풍겼기 때문입니다. 형님, 더 읽어봐. 또 뭐라고 쓰여 있어? 더 읽어보라고. 남편의 재촉에 저는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동서가 내밀었던 유언장과는 전혀 다른 어머님이 직접 자필로 쓰시고 동사무소 직원의 확인 도장까지 찍힌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나 이옥부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남긴다. 내 모든 재산, 집과 땅,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금부치들은 맏며느리 박미선에게 상속한다. 둘째 며느리 최수진은 내 도장을 훔쳐가짜 문서를 만들었으니 이를 법적으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 법적 처벌. 어머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마지막 문장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가짜 유언장은 어머님의 치밀한 대비 앞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 노인네가 언제 저런 걸? 동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갑자기 눈빛을 번뜩이며 바닥에 떨어진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문서는 그렇다 쳐. 하지만 이 금은 아니지. 이건 현금이잖아.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동서는 금괴를 핸드백에 쑤셔 넣으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문서는 들통났으니 돈이라도 챙겨서 튀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추잡한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거기 안 서? 그거 내려놔. 제가 달려가려 하자 동서는 핸드백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비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며느리 노릇 안 했다고? 돈 벌어다 준 게 누군데? 시어머니 병원비 보태라고 돈 보낸 거, 그거 다 내 돈이었다고. 거짓말 마. 내 남편이 몰래 보낸 거 다 알아. 넌 10원 한 장 안 썼잖아. 실랑이가 벌어지던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동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경찰 불렀어? 제가 신고했습니다. 아까 무단 침입하실 때부터요.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반장님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들이닥친 인부들과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반장님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형님, 나 좀 봐줘요. 우리 가족이잖아. 경찰 오면 나 진짜 큰일 나. 이거 문서 형님이 가져요. 금도 다 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 싸움이라고 하고 보내요. 네. 동서는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금괴를 쫓고 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처벌을 피하려는 얄팍한 수작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가족? 넌 가족한테 약을 버리고 밥상을 엎니? 어머님이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시작도 안 했어. 저는 동서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경찰차 2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마당에 들어서자 동서는 금괴가 든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굴던 기세는 사라지고 순한 양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아이고, 잘 오셨어요. 세상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동서는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경찰관 팔에 매달렸습니다. 기가 막힌 적반하장에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확실한 증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거짓말입니다. 이 여자가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했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친필 유언장과 일기장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언장 위조요?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기록입니다. 저 여자가 유산을 가로채려고 치매 걸린 노인을 학대하고 도장을 훔쳐서 가짜 서류를 만든 정황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일기장을 훑어보는 동안 동서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치매 노인네가 쓴 소설을 믿으시면 안 되죠. 제가 법적으로 공증받은 서류가 진짜라고요. 공증? 그래, 조사해보면 알겠지. 경찰관님,
그 일기장 뒷부분 좀 봐주세요. 날짜별로 통장 출금 내역 적혀 있는 거요. 제 말에 경찰관이 일기장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님이 정신이 맑으실 때마다 몰래 확인하신 통장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0일 며느리 수진이가 내 도장 가져가서 3천만 원 인출함. 병원비 낸다고 가져갔는데 병원에는 미납이라고 연락 옴. 3월 5일 또 5천만 원 가져감. 남편 사업 자금이라는데 확인해 보니 자기 명품 가방 샀음. 경찰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동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 내용 사실입니까? 어르신 돈을 본인 용도로 쓰셨어요? 이거 횡령의 사문서 위조까지 의심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동서가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관이 동서가 뒤로 숨기고 있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든 건 뭡니까? 아까부터 계속 숨기시는데 이건 제 개인 소지품이에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싫어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마요. 영장 있어? 영장 가져오라고. 동서가 발악하며 가방을 끌어안고 버텼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가방이 열렸고 그 안에서 묵직한 금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금덩어리들을 보고 경찰관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작물 아닙니까? 출처가 어디예요? 제가 산 거예요. 제 돈으로 산 거라고요. 거짓말 마. 방금 저 장독대에서 나온 거 훔쳐 담는 거 우리 다 봤어. 그동안 침묵하던 인부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동서의 악행에 질려버린 인부들이 일제히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가 주인 몰래 가져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어머니 약 버렸다는 얘기도 다 들었고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동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금괴에 꽂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탐욕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당신 긴급 체포합니다. 현행범으로 사문서 위조, 절도, 주거 침입,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까지 조사할 게 많겠네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서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꽉 막혀 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이거 풀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여보, 아주버님, 뭐 하고 있어요? 말 좀 해봐요. 동서는 남편을 찾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넌 선을 넘었어. 어머님 약을 버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콩밥 먹으면서 반성해라. 합의는 없다. 아주버님, 형님,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동서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깨진 장독 파편과 그 사이에서 빛나는 금괴, 그리고 어머님의 진심이 담긴 일기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진 장독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옹기 조각에서 어머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님이 왜 그토록 슬픈 표정으로 장독을 열어라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며느리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쫓겨나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간절한 마음이 50년 된 장독을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여보. 당신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남편도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폭풍 같았던 그날 이후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시끄러웠던 매미 소리가 물러간 자리에는 어느새 서늘한 가을바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행주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서, 아니 최수진 씨에 대한 판결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반성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의 모습에 판사님도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뒤늦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내의 악행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사업 자금을 대준다는 말에 눈이 멀어 모른 척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을 생각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때? 제법 어울리지?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큼지막한 항아리 하나를 끙끙대며 옮겨왔습니다. 깨져버린 어머님의 50년 된 장독 자리를 채울 새로운 식구였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새 항아리를 보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좋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금괴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는데 일부를 썼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부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시장바닥에 앉아 콩나물을 팔고 생선을 다듬으며 모으신 피와 땀이라는 걸 알기에 차마 제 몸 치장하는데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어머님의 이름으로 큰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옥분 할머니 장학재단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리던 날 꿈속에서 어머님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이 집을 조금 손봤습니다. 동서가 그토록 카페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이 낡은 주택은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오가며 쉬어가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미선아, 밥 먹자. 오늘 된장찌개 냄새가 기가 막힌데? 남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주눅 들고 소심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제 든든한 조력자이자 어머님이 남긴 텃밭을 가꾸는 성실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네, 나가요. 저는 행주로 새 장독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햇살이 장독대 위로 쏟아져 내려 반짝였습니다. 문득 바람결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곁에 계신 것 같은 포근한 향기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저랑 그이랑 그리고 어머님이 지켜주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동서도 거기서 죄 뉘우치고 새 사람 되길 빌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장독 뚜껑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하얀 날개짓이 마치 어머님의 손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건 금덩어리가 아니라 가족의 화목과 사람의 돌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 깨진 장독 안에서 쏟아진 건 황금이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나비를 향해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집안 가득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 멀리 파란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오늘따라 장독대가 참 따뜻해 보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며느리의 몰락과 끝까지 효심을 잃지 않아 복을 받은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상님은 말없는 장독대 하나에도 자손을 위한 깊은 뜻을 숨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댁에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유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